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 올라 재작년 9월 이후 가장 적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 따른 불안감 속에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방역 지침이 오늘 발표됩니다. 해제 시점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0일이 유력하지만 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야당은 물론 젊은 세대 등의 반발이 거세자 백지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직장 내 갑질로 힘들었다는 유서를 남겨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내 가구업계 1위인 한샘이 10여 년 동안 거래해온 하도급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해놓고 닷새 만에 파기했습니다. 한샘의 요구로 공장도 옮기고 설비도 구축해 납기일을 어기지 않고 제품을 공급해왔던 업체는 폐업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정부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내년 말 착공해 애초 계획보다 5년 6개월 앞당긴 오는 2029년 12월에 개항하기로 했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경작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해상이 아닌 육해상 공항으로 지어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로 시장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잡히지 않고 있다는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과 동결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미 연준의 셈법이 더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6.0%로 지난해 6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2021년 9월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둔화세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안심할 수준은 아닙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걷어낸 근원 물가가 전달보다 0.5% 올라 1월에 0.4%보다 오히려 오름폭이 커진 겁니다. 미래 물가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근원 물가 지표가 다시 상승한 것으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I think what we're seeing is, disinflationary forces continuing to come through, but inflation as a whole is still too high for the Fed's liking. 다음 주 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연준의 고민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물가 지표만 보면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 퍼진 불안 심리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시장 일각에선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충격을 받은 은행 시스템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에 제동이 걸릴 거라고 예측하며 연준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다행인 건 폭락했던 지역 중소형 은행주가 회복세를 보이며 이번 사태에 급한 불이 잡히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연준이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을 밟을 거란 가능성에 무게를 더 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겪는 좌절이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이번 사태 해결에 거듭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미국 사법당국과 규제당국이 함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과정과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객들에게 위험한 상황을 숨겼는지 또는 경영진이 파산 직전 주식을 팔았는지 등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은 실리콘밸리 은행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폐쇄 전 고객과 투자자들에게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제대로 알렸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그룹 회장이 지난달 말 주식 옵션을 행사한 뒤 곧바로 매각해 30억 원의 순이익을 챙겼고 최고 재무책임자는 보유 지분의 3분의 1을 7억 5천만 원에 판 것으로 드러나 각각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에 앞서 은행 감독과 규제에 문제가 없었는지 평가에 들어간 미 연방준비제도는 세계적 회계법인 KPMG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PMG가 회계 감사 결과 두 은행에 적정 의견을 내고 감사 보고서를 승인한 지 2주 만에 차례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중소은행들의 주가가 급락과 회복을 오가며 급작스러운 확산은 제한되는 분위기지만 금융계에 떠도는 위기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 전체 은행 시스템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This is a $1 trillion question, right? What next? The one lesson that is clear from here is that, look, what systemic risk means is not necessarily predictable upfront.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주들은 취약한 상황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그룹 경영자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밖에 증권거래위원회는 연쇄 파산한 은행뿐 아니라 위기설이 불거진 다른 은행들도 들여다볼 것을 시사하면서 미 금융권을 향한 조사는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호주와 타이완 등 몇 개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속속 해제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 1월 30일 1단계 해제됐습니다. 사무실과 학교, 식당 등 대부분 시설에서 마스크를 벗게 됐지만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은 착용 의무가 남았습니다. 이 가운데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선택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인데 그간 결정된 사안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하는 관례를 고려하면 오는 20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의 방역정책을 자문하는 전문가위원회도 해제해도 된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서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했었고 대부분의 위원들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주요국 사례를 봐도 의료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18개 국가 가운데 3분의 2인 12개 나라가 대중교통에서는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대중교통은 버스와 지하철, 택시는 물론 전세버스와 여객선, 항공기도 포함됩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등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게 됩니다.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할 때까지 유지될 전망입니다.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까지 완화되면 코로나19도 독감처럼 관리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후엔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연간 단위의 예방접종과 치료제 처방 확대로 코로나19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 최대 52시간 노동을 69시간까지 늘리는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유연화 법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듣고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있어서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현행 주 52시간인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이를 두고 사회 각계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주 69시간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전면 백지화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요. 이와는 달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원안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또 다른 혼선을 낳았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시간 유연화를 재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나오기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왜 제도 개편이 필요한지 공들여 설명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와 방향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소통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라는 게 대통령 뜻이라며
엇박자는 아니라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전에도 했고 지금 방금도 했고 아마 그게 이제 재검토가 나오고 조금 거는 엇박자라는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대통령실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면서 백지화 검토까지 열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점 재검토까지 포함해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건데 여당인 국민의힘도 현장 목소리를 더 듣고 보완책을 찾아보겠다고 호응했습니다. 가짜뉴스와 세대 간 소통 부족 등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회행적인 주 69시간제를 폐기하라고 촉구하면서 주 4.5일제 도입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 영역에 관한하는 이 노동시간 연장, 주 69시간 도입이나 이런 것들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의견을 더 듣겠다고 한 만큼 주 69시간제 개편안은 다시 바뀔 수도 있지만 국회로 법안이 넘어오면 논의 과정에서 여야 공방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애초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고용 증가 없이 경영 성과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제도 도입 이후 기업의 총 자산 이익률과 자기자본 이익률이 각각 0.82%포인트, 또 3%포인트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고용 증가율은 오히려 0.67%포인트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실무 방문해 첫날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엽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내일 오전 일본 도쿄에 도착해 오후에 정상회담에 이어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면서 12년 동안 중단됐던 두 나라 정상의 방문이 재개되는 한일 관계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모레 오전엔 한일의원연맹 등 일본 친선단체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일 경제인들이 동석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오찬을 함께한 뒤 오후에는 일본 대학생과 한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엽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날로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일 정서를 이용해 이재명 방탄에 나섰다고 반격했고 민주당은 이젠 일본에 독도까지 내어줄 셈이냐며 규탄 수위를 올렸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일 정서를 자극해 이재명 방탄의 악취를 없애려고 연일 강제징용 해법을 걸고 넘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 없이 북핵 위기 해결 방안이 있느냐며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를 비판하라는 겁니다. 오로지 민주당과 북한, 중국 아무런 대책 없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고 비난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강제징용 해법 철회 촉구 결의안을 단독 채택한 것도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회의는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제는 동북아시아의 미래와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이 현상을 과감히 타파해야 하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피해자 동의 없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배상안을 거둬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독도까지 일본에 내어줄 작정이냐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직도 수출 규제 해제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대체 윤석열 정부의 굴욕 예교의 끝은 어디까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물도 굴욕적이고 치욕적일 거라고 예상하면서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도심 대규모 집회 등 장외투쟁도 예고했습니다. 강제동원 해법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밖에서도 국회 안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부당함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이번 방일 과정에서 자연스레 정상화될 것이라는 대통령실 설명에
민주당은 수출 규제 해제 등 실질적인 국익부터 챙겨오라고 압박했습니다. 강제징용 해법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방위의 성과는 향후 전국 주도권을 판가름할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여야 대치는 당분간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견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일 두 나라가 내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의 확고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정상의 만남은 양자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양측의 노력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촉구한 바 있고 이번 정상회담을 매우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일 관계 개선이 한미일 3국 협력 관계에서도 중요하다며 3자 관계는 북한이 초래하는 위협이나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도전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육상과 해상에 걸쳐 배치하는 매립식으로 지으며 내년 말 착공한 뒤 오는 2029년 12월 조기에 개항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선 사전 타당성 조사는 공사 기간이 9년 8개월로 2035년 6월 개항 계획을 제시했지만 현재 기본 계획은 공사 기간이 5년으로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4년 8개월 단축되고 개항 시점은 5년 6개월이 앞당겨집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가 사적으로 김포국제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 대표는 지난 9일 부모와 배우자, 아들을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가며 공항 3층 귀빈실을 이용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예규 제4조는 공무 관련 일정일 대로 사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신청자의 부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용 의원이 신청서 양식에 공무회 사용이 있어 이 항목에 표기했는데 그대로 승인돼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신문 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이어 공수처까지 반대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최종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도 사건 관계인을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한마음으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압수수색은 신속함이 생명이란 겁니다. 특히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이미 내부 결재와 검사의 심사, 법원의 판단까지 3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대면 심리까지 하면 어느 세월에 증거를 확보하겠느냐고 반발합니다.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유출되거나 내부 고발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등 수사 기밀이 셀 걱정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검찰은 더 나아가 사실상 부패 사건에 대해서만 신문이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커서 결국 득을 보는 건 권력자나 재벌이 될 거라며 형평성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검경에 이어 공수처 역시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는 규칙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개정안엔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담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전에 검색할 키워드를 미리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수사기관들은 이 역시 실무를 모르는 소리라며 반대합니다. 법원이 수사를 지휘하려는 거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속 대법원도 부담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최근 법원장 회의에선 관계기관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신문 대상을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지정한 제3자로 한정하는 방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여전히 불필요한 정보까지 쓸어가는 무분별한 압수수색은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의견서를 검토한 뒤 규칙 개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최종안은 대법관 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되는데 대법원이 기존 개정안을 강행할지 중재안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내 1위 가구업체 한샘이 12년간 헌신해온 하도급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해놓고 5일 만에 파기했습니다.
한샘의 요구로 공장도 옮기고 설비도 구축해 납기일 위반 없이 제품을 공급해왔던 업체는 폐업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제보는 Y 이승윤 기자입니다. 한샘 공장 맞은편에 제품 포장용 골판지 공장. 원청업체인 한샘의 요구로 지난 2011년 50km 떨어진 안산으로 이사까지 왔습니다. 한샘 골판지 물량의 70%를 공급해왔습니다. 내수용 2,500가지, 수출용 500가지 종류를 맞춤형으로 공급하며 납품일을 지킨 성실함을 인정받아 경쟁사의 러브콜도 받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매출의 95%를 올려준 한샘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거절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한샘은 12년째 그래왔듯이 1년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5일 만에 계약을 뒤집고 공개 입찰로 공급업자를 다시 정하겠다고 통보가 온 겁니다. 좀 무리한 내용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저쪽에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협상 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니 그걸로 끝이다라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입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결국 계약은 다른 두 업체로 넘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이 업체는 월 임대료 1,800만 원과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20여 명의 직원들이 분주하게 작업을 할 공장이 덩그러니 비어 있습니다. 대당 8억 원 하는 플렉스도 기계가 원래 3대 있는데 한 대는 이미 자리를 뺀 상태입니다. 휴일 근무도 마다치 않았던 직원들은 한 달치 월급을 받고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진짜 밤을 새가면서 일할 때도 있어요. 거의 낮길 맞춘이라고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 제가 사장님 앞에서 막 울었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업체 측은 사모펀드가 한샘을 인수한 이후 적자를 기록하자 원가 절감에 나선 탓이라며 투자 설비 등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한샘은 협력사를 합리적으로 선정한다는 사모펀드 방식에 맞춰 부득이하게 새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매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공정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그런 사항들을 만약에 특약으로 하게 되면 이제 부당한 특약 금지라고 해서 사실 이제 부당한 특약으로 이제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청업체가 계약 파기로 손해를 본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조정원에 하도급 협의회 이제 분쟁조정 신청을 해주셔서 분쟁조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이제 상대방이랑 좀 어느 정도 협상을 할 여지가 사실 있긴 하거든요. 전문가들은 사모펀드들도 경영에 나설 경우 하청업체와 상생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어제 아침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관리소장은 숨지기 직전 자신의 직급을 갑작스럽게 강등해 힘들다며 동료에게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솔선수범하는 본인을 강제로 반장에서 해제시킨 소장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책임져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경비원 74살 박모 씨가 동료에게 숨지기 1시간 전쯤 보낸 문자입니다. 박 씨의 동료는 단순 호소문으로 생각해 아주 잘하셨네요라고 답장한 것이 마지막 연락이 됐습니다. 잠시 뒤 박 씨가 근무하던 아파트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겁니다. 초소로 발령돼 근무를 하던 박 씨는 9층에서 추락해 이곳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박 씨가 책임지라고 지목한 관리소장이 부임한 건 지난해 12월. 소장은 2년 전부터 반장직을 수행한 박 씨를 며칠 전 돌연 초소 근무를 하는 경비원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동료들은 예전에도 소장이 다른 반장에게 돌연 초소 근무를 하라고 통보하기도 했고 2월 달에 비조 반장을 이제 반장을 일반 경비원으로 해임을 해버리니까 이제 반장하다 일반 대원으로 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렇게 사표 내고 아파트로 가버리고. 주차 관리 업무를 추가로 시키거나 회의에서는 강압적이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비를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당신의 소장이 아침에 지시한 것도 복명 다 할 줄 모르냐? 다시 복명해봐.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뭐 했다고 다시 보고해봐. 재보고식이고. 그러나 관리소장은 숨진 박 씨가 오히려 초소 근무를 원했고 폭언한 적은 전혀 없다며 박 씨가 남긴 호소문 내용은 계약 해지에 불만을 품은 박 씨 동료들이 조작한 것이라 반박했습니다. 근데 어른이 74세에서 보는 사람이 무슨 반장이 벼슬이라고, 에? 그 자산이랑 이해 갑니까?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갑질한 것도 없는데. 경찰은 관리소장과 동료 경비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요즘 채용정보 사이트에 올라온 기업 후기를 구직 과정에서 참고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검증 시스템이 허술해 부정확한 정보도 여과 없이 올라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윤성훈 기자입니다. 무역회사에서 기획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신규 채용 면접장에서 지원자로부터 뜻밖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디자인 작업을 할 때 필수적인 상업용 이미지를 회사가 구매해주지 않고 특정 브랜드의 컴퓨터를 써야 한다고 들었다며 맞느냐고 물어본 건데 모두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면접분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면접분이 이런 글이 있던데 이거는 진짜냐 여쭤보시길래 그런 거 저희가 아닌데 어디 있냐 해가지고 보니까 헛소문의 출처는 채용 정보 사이트. 전현직 직원들이 자신이 근무한 업체를 평가하고 구직자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한 곳이지만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버젓이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리뷰를 쓰는 거는 뭐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뭐 느낀 점을 쓸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이냐 호도해서 썼을 때는 그 사람의 그 작성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해당 사이트에 YTN에 대한 평가를 남겨봤습니다. 직장 메일 등을 통한 검증 절차 없이 개인 메일로도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어떤 기업의 후기든 게시할 수 있는 셈입니다. 허위 글을 걸러낼 장치도 없습니다. 휴가를 아예 사용하지 못한다는 등 거짓 후기도 그대로 올라갔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됐습니다. 결국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글을 토대로 기업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취업 준비생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기업인 줄 알았는데 평을 보고 별로 안 좋다 싶을 때 생각보다 좋지 않은 기업이구나, 별로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까지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런 글들이 어떤 신빙성이 있던 없던 간에 그런 글이 적혀 있다면 아무래도 지원을 할 때 망설이게 되고. 채용 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 측은 후기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올해 상반기 안에 시스템을 개선해서 작성자가 실제로 해당 기업에서 일하는지를 직장의료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거짓 또는 악성 후기 자체를 막을 방법은 아닌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날씨 좋기로 유명한 미국 캘리포니아에 연이어 폭풍우가 덮치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동부 지역은 겨울 폭풍에 시달리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앞에 주차된 차량이 금방이라도 떠내려갈 듯 위태롭습니다. 폭풍우가 강타한 곳은 미 서부 해안의 중간 몬테레이와 센타크로즈 카운티. 두 지역을 가르며 지나는 파자로의 강 제방이 무너지며 강물이 범람해 마을을 덮쳤습니다. 한 마을은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면서 집이나 차에 있던 주민들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Pues muchas familias quedaron sin hogar. Y la verdad es que lo único que pedimos aquí nosotros es de que nos dejen pasar a agarrar ropa. 날씨 좋기로 유명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겨울부터 폭풍우가 덮쳐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범은 이른바 대기예강 현상으로 지난 주말 10번째로 찾아와 또 홍수가 났습니다. 다량의 수증기가 강처럼 좁고 긴 띠 모양으로 움직이며 많은 비를 뿌리는 현상입니다. 제방 인근 몬테레이 농경지대가 특히 피해가 컸는데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10,000명 이상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 또다시 비와 눈, 돌풍이 예고되며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Emotionally, because I don't know how long it's go back to normal. Because my daughter, the school is no more right now. 미국 북동부 지역은 폭설과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와 메인주는 겨울 폭풍 주의보가 발령됐고
뉴욕주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나 겨울 폭풍이 이례적으로 더 자주 나오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공기가 더 부드럽습니다. 계속해서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현재 서울 기온은 7.1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데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 13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대구의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4에서 5도가량 높아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니까요.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구름 가끔 지나는 가운데 중서부 지방에는 약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동부와 영서 중북부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서부와 경남 해안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은 여전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대부분 지역에 강한 돌풍이 불겠고 강원 영동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대형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7.1도, 대전 3.5도 등 대부분 어제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3도, 광주와 안동은 21도로 남부지방의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반짝 날이 쌀쌀해지겠지만 모레부터는 다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 대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하지만 밤한때 충청과 전북 지역의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고요. 또한 어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미세먼지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보다 6%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 이후 가장 적게 오른 것입니다. 식료품 물가는 지난 1월보다 0.4%, 지난해보다 9.5% 각각 올랐지만 에너지 물가는 지난 1월보다 0.6% 떨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지난 여름 이후 연간 인플레이션이 3분의 1 감소했음을 보여준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이 월말에 좀 더 숨쉴 공간을 갖도록 비용을 낮추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와 관련해 은행 부분의 도전이 상기시켜주는 것처럼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으로 전환 과정에서 좌절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강력한 위치에서 이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과 관련해 우리나라 은행들은 괜찮은 건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는 구조가 달라 비교적 안전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지만 금리 상승기가 이어진다면 부실 대출이 많은 곳부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스타트업 주거래 은행이었던 실리콘밸리 뱅크는 기업의 큰 돈을 주로 맡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금자 보호 범위를 넘는 돈이 87.6%에 이르렀고 불안한 고객들이 서둘러 돈을 빼간 게 사태를 키웠습니다. 또 자산의 절반 이상을 채권 같은 장기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영업구조는 금리 인상으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 은행과 가장 큰 차이로 꼽힙니다. 예금은행들은 수익을 내는 방식이 투자보단 대출입니다. 국내 주요 은행의 수신 대비 여신 비율은 90% 이상으로 40%대에 불과했던 실리콘밸리 뱅크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금리가 급격히 오르자 은행들이 손실은커녕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자금을 조달하는 예금도 기업보단 가계돈이 많고
계좌 대부분이 1억 원 이하입니다. 5천만 원까지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금융기관은 자산 부채 구조가 실리콘밸리 은행과 상이하고 유동성이 양호하여 일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도 유가증권 투자 비중이 높지 않고 대출 위주로 자금을 운용한다는 점은 비슷합니다. 다만 지난 2년간 거액 예금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데다 시장 악화로 부실 우려가 커진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현저히 높은 점은 위험 요인입니다. 여기에 연체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도 걱정입니다. 금리 상승 시에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금리 상승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한 구조라는 점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건전해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작은 불씨에도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새 지침의 구체적인 방안이 오늘 발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의무 해제 시기는 다음 주 월요일인 20일이 유력합니다. 우리 당국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해제 시기를 곧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웃 일본은 먼저 이번 주부터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 국민들은 좀처럼 쉽게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 표정을 김세호 도쿄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마스크 착용을 개인 자율에 맡기는 일본의 새로운 지침이 적용된 첫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個々人の着脱を強制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私自身このマスクを外す場面が増えると考えています。 공항에서는 마스크 착용 준수를 호소하는 포스터도 철거됩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지 3년 만에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의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일본. マスクやっぱりずっとつけてると苦しいので今日からということで取りました。 하지만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 가운데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후생노동성은 본인 의사에 반해 마스크 착용을 강요받지 않도록 배려를 부탁한다고 밝혔지만 시민들로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데다 주변 분위기상 혼자 마스크를 벗는 행동이 부담스럽습니다. 自分だけマスクしてない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浮くのかなっていうのがあって。 일본 정부는 혼잡한 통근 열차와 버스, 병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 권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TV 광고, SNS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5월 8일부터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관련 대책을 더욱 완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중국은 교사와 학생의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중국 교육부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은 유치원과 초중고대학교의 교사와 학생에게 교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다만 학교가 아닌 곳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외국인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을 전면 재개합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YTN에 출연해 오늘부터 중국 관광비자를 발급한다며 코로나 이전의 비자 발급 절차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이후 올해 여름이라도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 검토가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16일에서 17일 일본 방문을 계기로 셔틀 외교를 재개해 한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해 생존 피해자 전원이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서울대 민주화 교수협의회도 정부안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보다도 후퇴했다며 작심 비판했는데 외교부는 정부안을 거절하는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그대로 남아있다면서도 직접 만나서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서울대 교수 50여 명이 소속된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가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수들은 정부안이 피해자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한 처사라며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당사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 언급이나 판결 이행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었다. 또 이번 해법안은 형식 면에서도 한일 정부 사이 공식 합의에 따른 결과가 아닌 우리 측의 일방적 입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사과한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도 후퇴한 거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일본의 호의에 달린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부터 어떤 약속도 얻어내지 못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도 가지 못한 것이라서 생존 피해자 전원이 정부 해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하고 법적 다툼도 예고한 상황. 결국 강제동원 해법을 두고 한일 간 갈등의 불씨가 그대로라 장기적으로 보면 한일 관계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우리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그 압류된 재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약속해놓고 약속이 안 지켜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테고 한일 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협의회는 그러면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될 거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계속되는 반발에 외교부는 정부안에 근거한 변제금을 받을지 말지는 전적으로 피해자 개인의 선택에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의 변제금을 수령할지 여부는 원고분들 개개인의 법적 권리이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결정하실 사안입니다. 다만 앞으로도 피해자나 그 유족들과 만나 정부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작은 도시 바흐무트가 이번 전쟁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몇 달째 이어지는 공방에 사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두 나라 모두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성명을 내고 바흐무트에서 철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료와 군 지휘관들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Білогорівка і Мар'їнка, Авдіївка і Бахмут, Вугледар і Кам'янка та усі інші місця, де зараз вирішується, яким буде наше майбутнє. 우크라이나 동부 요충지인 바흐무트는 지난해 여름부터 러시아의 집중 공세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동쪽을, 우크라이나가 서쪽을 장악한 채 한치도 양보 없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어 러시아군 사상자만 2에서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바흐무트를 차지하게 되면 도네츠크 전역을 차지할 수 있는 보급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봄 대반격을 앞두고 러시아군의 병력 손실을 최대화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바흐무트 사수 방침에 맞서 러시아 정부는 무기 생산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Естественно, сокращение издержек, затрат в основном имеется в виду трудозатрат.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헬리콥터 생산 공장을 찾아 러시아 경제의 굳건함을 과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존재를 위해 싸우고 있다며 전투 의지를 북돋웠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다시 강타한 열대성 폭풍 사이클론 프레디로 말라위에서 사망한 사람이 190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말라위 재난관리국은 사망자가 99명에서 190명으로 늘었다며 584명이 다쳤고 37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내 강력한 경쟁자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무능한 공화당원이라고 비판하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이오와주 데븐포트 유세에서 디센티스는 리노 패배자인 폴 라이언 전 하원 의장의 신봉자였다며 폭스뉴스를 파괴하고 사회보장 수급권에 계속 반대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이 또다시 대규모 정리해고 계획을 내놨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는 블로그를 통해 앞으로 몇 달에 걸쳐 10,000명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스 역사상 최악의 열차 사고 후폭풍이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현지 시각 16일 총파업이 예고됐습니다. 그리스 최대 공무원 노조와 민간 부문 노조는 16일 전국적으로 24시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그리스 국영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치 매체 더힐 등은 미 연방수사국 FBI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2021년 증오범죄가 1,840건 발생해 한 해 전보다 35%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 인종차별로 인한 범죄는 6,6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27% 늘었는데 인종별로는 흑인을 노린 범죄가 절반을 차지했고 아시아계와 히스패닉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 이었습니다. 네, 어제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우리 야구 대표팀이 쓸쓸하게 귀국했습니다. 오랜 시간 대표팀을 이끌었던 고참 주축 선수들은 이번 WBC를 끝으로 잇따라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한국 야구대표팀에서 활약했던 좌완 에이스 김광현이 태극마크 반납을 선언했습니다. 김광현 선수는 국가대표란 꿈이었고 자부심이었다며 2005년 청소년 대표부터 이번 2023년 WBC까지 나라를 위해 대한민국 야구를 위해 뛴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경기에 나섰을 때 심정, 금메달을 목에 걸고 애국가를 재창하던 모습은 평생 자랑거리라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너무나 아쉽고 분통하다며 이제 후배들에게 넘겨줘야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표팀 주장 김현수 선수도 중국과의 마지막 경기를 마친 뒤 대표팀 유니폼을 입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 한국 야구의 미래를 짊어질 이정우는 대한민국 야구 중흥기를 이끌다가 물러나는 선배들을 향해 우리의 꿈이었던 선배들과 함께 대표팀에서 함께해서 행복했고 또 영광이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계 야구와의 격차를 실감하며 총체적인 대수술이 불가피해진 한국 야구는 당장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11월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성공적인 세대 교체와 철저한 준비로 3년 뒤에 열릴 다음 WBC에서 한국 야구의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길에서 나무를 팔던 60대가 구청 노점 단속요원과 승강이를 벌이다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단속요원이 아직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울산 신정시장 인근 인도. 나무를 팔고 있던 60대 여성 A씨에게 한 남성이 다가가더니 소쿠리를 집어듭니다. A씨는 비닐봉지를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몸이 엉키는 순간 바닥에 넘어집니다. 충격이 심한 듯 한참을 앉아서 어깨를 매만집니다. A씨는 어깨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사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전 70주 이상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갈비뼈 부분은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은 A씨가 그날 이후 불안과 불면증 같은 정신장애 증세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치게 한 단속요원의 사과도 없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본인 당사자가 와서 어머니한테 사죄를 하고 해야 내가 마음이 좀 덜 놓이는데 막상 오늘 또 면담을 했는데 당사자는 없어요. 논란이 일자 울산 남구는 단속요원들은 기간제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개월 전부터 여러 번 계고 조치했고 사건 당일에도 계고했다고 설명하면서 단속 업무 자체는 공무상 정당한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충남 금산군 부리면 야산에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인력 90여 명과 헬기 4대 등을 투입해 2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낮 1시 40분쯤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1대를 비롯해 장비 22대와 인력 75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여 3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오늘은 종일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현재 서울 기온은 7.1도로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4에서 5도가량 높은데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3도, 대구는 무려 22도까지 오르면서 남부지방은 날이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다소 낀 가운데 중서부 지방에는 낮부터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영서 중북부에 5mm 미만의 비가, 그 밖에 중서부와 경남 해안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어서 대기는 계속 건조하겠고요. 오늘 대부분 지역에 강한 돌풍이 불겠고 강원 영동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대형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 대기질은 양호하겠지만 밤 한때 충청과 전북 지역의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고요. 또한 오늘 우리나라는 황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7.1도, 대전 3.5도 등 예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13도, 광주와 그리고 안동은 21도로 예년 기온을 2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반짝 날이 쌀쌀하겠지만 모레부터 다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